안녕하십니까. 정통담소 4회차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통담소 정치, 통일, 담론, 소통의 준말인데요. 저희 정통담소는 2023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고 경제문사회연구회와 통일연구원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서정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회차이고요. 자유주의 국제주의 질서와 또 글로벌 정치, 또 경제의 재편,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정말 다각도에서 설명해 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신성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안보와 미국 외교정책을 가르치고 있는 신성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승현 박사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남북관계 또 통일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조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정남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중국 정치와 외교를 강의하고 있는 아시아문제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이정남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황지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에서 국제정치와 남북한 관계 그리고 북한 외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황지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났죠. 양 국가의 정상이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우선 신성호 교수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간단히 해주실까요? 가장 큰 의미는 현재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미중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세계 정세 그리고 각자 두 나라가 가진 국내 정세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잠깐 일단 좀 쉬고 가자. 우리 둘 다 너무 좀 힘들다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마저 이게 대결이나 혹시라도 뭐 분쟁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우선은 좀 잠깐 최소한 브레이크를 하자라는 의미도 꽤 컸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 정상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실제 협의하고 이제 군사 핫라인 같은 걸 설치해서 혹시라도 무슨 남중국해라든지 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대만 사태 같은 것들이 양쪽 다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계기를 다시 마련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그 양국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이 지역 정세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당연히 만약에 미중 간의 분쟁이라든지 대결이 심화되면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진전이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쉬고 가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좀 자주 만나서 좀 해빙 모드도 좀 생기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많은 것들이 오픈되고 더 얘기해 볼 수 있고 오해도 줄이고 의사소통도 늘리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수님 그 시진핑 주석도 만족하나요? 예,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동을 통해서 양국 사이에 그 경쟁을 관리하면서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그 합의를 형성해내지 않았냐. 그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 근데 실제 핵심적인 현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견차가 또다시 있다는 거죠. 그죠?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이든이 얘기하면서도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중국 어떤 그 경제 제재 규제
이런 조치에 대한 시진핑의 항의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었고, 그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지도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상황 개선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현재의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완화돼, 그 협력의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돼 가고 갈등 국면이 완화돼 간 이 추세는 우리가 현재 한중 관계를 푸는데도 상당히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게 우리가 이번 그 샌프란시스코 중미 회동을 이용하는 중요한 해법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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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미중 관계가 워낙 중요하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국제 정세의 어떤 뭐 대주제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혹은 갈등, 혹은 공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걸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선 우리가 현실 어떤지 진단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조금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승현 박사님으로 한번 가볼까요? 남북 관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다리던 일이 이제 시작됐다. 이 남북 관계, 한반도 질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한, 갈등하는 한 굉장히 여지가 좁혀지기 때문에 좀 뭐 한 템포 쉬어가든지 아니면 방향을 이제 조금 그 좋은 쪽으로 가져가든지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힘, 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결정의 범위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상호 의존이 이제 심화되면서 이 평화가 제고됐던 뭐 그런 그 어떤 현상 유지적인 측면이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다 이렇게 이제 미디어에서 보지만 국지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또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또 이제 저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한반도나 동아시아도 이제 이런 국제 정세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특히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것이 이 대결과 갈등과 이런 국면에서의 우리 한반도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풀렸을 때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전시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종의 플랜 B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 그게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준비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긴장 속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조금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황지안 교수님은 제가 같은 질문인데 이제 한반도의 현 정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핵심적인 사안들로 조금 말씀을 해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북한 문제나 남북한 관계나 한반도의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국제정치적인 좀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뭔가 이 긴장 국면으로 가던 이런 세계 질서의 모습을 조금 완화시켰다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중이 그동안 전략 경쟁을 계속 해왔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동 지역에서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한 이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실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유럽, 중동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대북 정책을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가 논의했었던 그런 전략적인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 그러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과거에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북한의 대외적인 행동이 그리고 국가 전략이 변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인식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소위 그 실용적이고 조율된 대북 접근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사실 그게 분명치가 않고 또 그런 좀 모호한 정책 속에서 디테일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국제 정치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북미 관계 자체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속에서 남북한 관계도 좀 새롭게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도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북한은 소위 정면 돌파전을 그 공언을 하고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 구도나 아니면 뭐 다극체제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북러 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북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시간은 누구 편인가요?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생각이고 미국은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인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만큼 미국에 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북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고 지금은 유럽 문제와 중동 문제가 더 중요하고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문제, 미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인 거고요. 북한은 시간을 천천히 가지면서 핵무력을 고도화하고 여러 가지 전략 무기나 전술적인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이제 군사적인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아마 미국 쪽에 새로운 어떤 뭐 협상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큰 전략적인 측면에서 뭔가 뭐 어떤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정말 그 대답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 이정남 교수님 한반도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짧게. 예, 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들 아시겠지만은 그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미중 관계가 상당 부분 그 축소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차 당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현재의 상황을 뭐라고 인식했느냐. 이 현재 중국은 장기적인 어떤 그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그런 어떤 큰 흐름 속에서 기회도 있지만은 이렇게 또 심각한 어떤 그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그래서 전 중국인이 힘을 합쳐서 투쟁 정신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 중국의 정책적 기조를 과거에 경제발전 중심의 어떤 계획개방 노선에서 체제 안전 중심의 국내외적 위기로부터 체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발전 전략의 기조 전환을 이끌어내면서 대응 체제를 겸비하고 그 마련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중국식 어떤 그 이 발전 모델과 그것에 기초한 어떤 새로운 중국식 질서를 써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나 그다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나 그다음에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같은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질서와 어떤 가치와 그 어떤 그것의 보편화에 대한 도전에서 중국식 가치와 어떤 이 가치의 보편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중 관계가 전례 없이 경색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국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우리 한국 신정부도 이 새롭게 변화되는 국제 질서에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비전으로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이렇게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더 나아가서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을 해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 그것의 그런 맥락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해가는 일련의
구상들이 쭉 지난 1년 반 전개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변화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면 이제는 전략적 맹목성, 중국의 인식도 한중 관계가 경색되는 하나 요인이 된 것 같고 한중 간의 경제적 관계가 더 이상 중국이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경제적인 흑자를 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경쟁 관계로 들어서면서 그런 경제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역전 이런 것들도 양국 관계를 이제 긴장시킨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이견 차는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양국 국민들의 상호 불신이나 호감도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가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서 핵심 해난이 아닌가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중국 내부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한미일 삼각협력은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 보시죠. 네, 뭐 한미일 삼각협력은 우선 뭐 현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가장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제 우선시하는 한일 관계 개선 그와 연계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실제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동북아 문제 특히 대북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중요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한미일 3국이 힘을 합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큰 하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도 이걸 갖다가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지금 러우 전쟁 사태까지 결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북중러 간의 협력이 또 강화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중은 정작 어떻게 보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좀 화해 제스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이는데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남북 간의 경쟁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거기에 또 겹쳐서 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약간 신냉전 구도가 오히려 더 형성되는 듯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좀 저희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다양한 형태의 미국의 어떤 이 연대를 통한 봉쇄 정책에서 최악의 케이스를 한미일 삼각협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걸 어느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이 중국에 대한 주권적 이익의 침해이고,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고착화시키고 소나토화, 동아시아 지역의 소나토화의 등장이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면서 실제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떤 그 남중국해 문제하고 타이완 문제를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대외 관계에서 타이완 문제의 핵심 이익이라는 것을 공론화시켜서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걸 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캠프 데이비드의 타이완 문제를 건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에 되게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극우 세력들이 모여서 지금 잘못 이끌어가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보면서 비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국이 이 북중러 관계를 강화해서 이렇게 한미일 관계에 대립하고자 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겠다고 생각해요. 현 시점에서 중국이 북러와 같이 밀착해서 움직이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한미일 삼각협력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동아시아 신냉전의 고착화에 중국이 추동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게 한미일 삼각협력이 강화되는 데 대한 중국의 어떤 불만, 중국의 견제, 항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정책 선택으로서의 중국의 방향이 반드시 북중러 밀착이지는 않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황 교수님, 그 한미일 삼각협력 관련돼서 사실 요새 나오는 얘기들 중에 이제 일본의 어떤 성의 있는 태도,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일 관계나 한미일 삼각협력은 두 가지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안보 협력의 하나의 축이 있고 또 역사 문제를 비롯한 그런 축이 있는데 사실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한일이나 한미일이나 이렇게 공통 분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소위 이제 우리가 유사 입장국이라고 얘기하는 like-minded country의 그런 관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뭐 중국의 부상이나 중국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일이 협력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안보 협력하고 이렇게 연계되면서 그 상당한 그런 난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축이 함께 가야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있어야지 안보 협력도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요. 이것이 앞으로도 역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강화되지 않는 이상 안보 협력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일본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한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제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그 동아시아의 어떤 프레임 그것에 이제 한국이 맞춰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조금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역사 문제가 한미일 안보 협력, 한일 안보 협력을 추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일본이 국내 정치적으로나 대외 정책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성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대외적으로 한국 국민의 마음을 좀 그 누구로 떨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일본 쪽에서 이제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취하면 오히려 한미일 안보 협력이나 한일 안보 협력이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약간은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네. 우리 이승현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한미일 삼각협력 이거를 사실 만들게 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 북한 핵 위협이지 않습니까? 사실 북한 핵 위협이 자꾸 참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 고도화되고 있고 미사일 기술도 자꾸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한미일 삼각협력이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1라운드는 완벽하게 한국의 승리였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한미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북방 정책을 성공시켜서 그 이후로는 북한은 이 외교 무대에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뭘 했어야 하는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쉽게 되는데요. 북한이 미국, 일본하고 수교하고 우리가 중국,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수교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해왔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북한은 이제 핵 개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존을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능력을 제고해 왔고요.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는 1라운드에서는 이겼지만 비대칭 전력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가질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한미일 간에 이 동맹에 가까운 동맹은 아니지만 한미 동맹이고 또 한일 간의 협력이고 미일 동맹이고 이게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북 정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를 했잖아요. 3D 정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일정한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과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만 해서 이제 그냥 가면 좋은데 한일 간에도 역시 약간 우리 황지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숙제도 좀 남아있는 상태고 좀 입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게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이제 중국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북중러 협력에 대해서 그게 강하게 가는 것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한테는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2라운드식으로 이제 또 3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한다면 이 북중러 협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하고 그거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안보인데 오늘 이정남 교수님께서 전문가이신데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중국 지도부가 이 저희 시원찮다라기보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신뢰를 충분히 못 주고 있다. 예, 그렇게 신중하게 신뢰를 표현을 충분히 하면, 못 예. 주고 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한중 수교한 이래 30년 동안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대세라는 게 있고 중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제조업 강국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발전해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 1만 불 시대, 2만 불 시대, 3만 불 시대 거쳐왔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한중 간의 경제적 이익을 일방적으로만 얻다가 지금 뭐 적자도 나고 이제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데 안보적으로 북중러 협력을 약화시키는 한중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하나 있고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지금 뺄 게 아니고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2만 불, 3만 불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정말 더 어마어마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이정란 교수님이 전문가시니까 좀 더 이전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발언 주시면. 기회를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아니 그 최근에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최근에 그 서구 일각에서 중국 피크론 우린 얘기 나오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피크론 얘기하는 거 일단은 중국이 저는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어떤 식의 해결책을 가져 나와서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강대국 그 과비전의 어떤 그 목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크게는 거시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발전해서 부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 그것과 어울려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중국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장춘에 있는 길림장에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그 현재의 한국의 어떤 그 한미일 삼각 협력이라든지 대외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굉장히 거센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대외정책 기조고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이 한국도 이렇게 이 국제 질서가 재편돼 가는 과정에서 거시적인 국가 대전략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그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를 이렇게 재조정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정책적 변화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 측하고 대화를 계속하면서 우리도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외교 어떤 그 정책적 구상을 한다라는 어떤 그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담소를 나누다 보면 이제 한반도 얘기로 자꾸 이제 좁혀야 되는데 이제 주변 강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자연스러운 이제 흐름인 것 같고요.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돌파구 뭐 참 어려운 질문이고 난해한 질문입니다만은 남북 관계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 과연 뭐가 있을까? 네,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간 내에 남북 관계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대북 옥자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서 확장 억제 부분을 강화했던 측면들이 있고 또한 그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억지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반도의 우발적인 상황 전체를 관리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어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하면서 정책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이나 북한이나 한국이나 주변국들이나 다 북한 문제나 남북한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준비들은 우리가 미리 해야 되겠죠. 아까 신성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지금부터 내면서 조금 더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때가 왔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 교수님 이제 내년 미국 대선 1년 정도 남았고요. 또 많은 또 예상이나 뭐 여론조사나 보면 또 트럼프가 돌아올지 모른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오면 남북관계 돌파구 또 새로 열리는 건가요? 뭐 이거는 미국 정치는 우리
서 교수님이 최고 전문가시니까 감히 앞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진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중 모두가 바이든이 됐든 시진핑이 됐든 국내 문제가 다 급해서 한반도 문제 이렇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게 하나의 큰 기본적인 한 전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는 우리 때문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 간에. 근데 만약 그렇지만 거기서 가장 큰 변수는 근데 남북 간에는 지금 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서로 그냥 거의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국면인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저는 물론 이분이 워낙 좀 변덕이 심하시지만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만약 재개를 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 있어서 당연히 북한이 물론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준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대결 국면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정부가 바뀌고 180도 대북 정책이 바뀌면서 그때서 부랴부랴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면 이것 자체로 굉장히 우리 국익이나 뭐 주도권 차원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전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고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1차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대북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 맥락 안에서도 한번 과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이승열 박사님 저기 국회에 계시니까요. 그냥 요거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남북관계 돌파구와 내년 총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남북 관계가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는 그 미국이나 중국처럼 우리도 우리 내부 문제가 너무 센 것들이 많아서 센 주제들이 많아서 다음 총선에 남북 관계가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금 이제 통일과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비핵화 문제와 이렇게 연계시켜서 담대한 구상을 탁 던져놨는데 구상 자체는 굉장히 담대한데 그걸 채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담대한 구상을 바로 그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작은 계획들, 밥을 지을 때도 쌀만 안 하고 좁쌀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되는 것처럼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슈로는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제일 좋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명분도 있고 그리고 국회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남북관계 이슈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산가족 상봉 빨리 시켜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그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는 이 남북 관계에서 담대한 구상하고 그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관계도 좀 좋아지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기회가 됐을 때 명분도 있으면서 여야도 합의하고 또 가장 급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생각만 있는 건데요. 제한적인 차원에서라도 특히 초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대담한 조치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정상회담 하면서 훌륭한 합의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 이행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간이 굉장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행을 안 했어요. 이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재결합하도록 합의했어요. 재결합입니다. 이게 그냥 상봉이 아니고요. 그리고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 자유로운 서신거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 그리고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는 문제.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그 당사자들은 돌아가셔서 이제 없어질 상황이 되는데 이걸 우리 이정남 교수님 더 지금 남북관계도 뭐 딱히 할 그런 저기도 이벤트도 없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차곡차곡 다져놓을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가 굳이 꺼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맞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참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정말 저희가 많이 얘기하지 않는 또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이정남 교수님 돌파구.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의 얘기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중국도 뚜렷한 멸책이 없다. 그러니까 여력이 없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남북한 당사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제가 최근에 중국 학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왔던 내용들이 한중 북 남북 중 3국이 이게 어떤 그 공동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북한 뭐 전염병 지원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이런 문제나 이런 걸 해소하는데 같이 뭔가 협력안을 짜서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되면 중국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경색된 남북 관계가 풀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입장에서는 중국이 남북 관계를 돌파하는데 돌파구를 제시하고 역할을 하고 하는 걸 바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문제를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제 느낌입니다. 예. 네. 자, 좋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장시간 대화를 나눠봤고 또 담소를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요번 그 4차 정통담소 결국 대주제인데요. 남북한 통일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어떤 제한점 같은 것들을 한 가지씩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신성우 교수님부터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분단이 된 것 자체가 분단의 기원이 그 어떻게 보면 한 100년 전 구한 말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청과 일 사이에 근본적인 세력 전이가 일어나면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 이후에 참 안타깝게도 분단으로 이어진 게 그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바이든 행정부 얘기하듯이 역사의 변곡점이 지금 왔고 저희가 그 한복판에 서 있는데 그럼 이걸 그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통일 문제도 결국 거기에 결부가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 종전 지금 70주년인데 아직도 지금 정전협정 휴전 상태이고 이거를 그러면 좀 시각을 길게 봐서 우리도 맨날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지는 뭐 앞으로 당장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조치도 생각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2050년, 2045년 중국이 맨날 얘기하는 그때가 되면 공교롭게도 우리도 분단 한 100년 아니면 한국전쟁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점에 어딘가에 한반도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한번 좀 장기적인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맨날 미중만 쳐다볼 게 아니고 한반도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좀 개척을 해내가야 된다는 그런 좀 입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 속에서 뭐 남북 관계를 잘 이끌어서 궁극적인 통일이 그게 뭐 3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좀 우리가 시각과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국내적인 꼭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하나의 좀 토론과 그 논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정남 교수님.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국내적 변수를 보면은 통일 문제를 우리가 이슈화시켜서 당장의 정책적 어떤 방침으로 논의하는 거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일정 부분 좀 장기적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그 먼 미래에 통일 문제, 통일이 우리의 그 현실적인 과제로 부상했을 때 통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야 된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통일 교육을 통한 어떤 그 통일이 우리가 분단이 된 어떤 역사적 원인들, 통일이 반드시 우리 민족이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는 것을 교육시켜가는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승현 박사님. 네. 저는 이제 이게 그 원칙적인 얘기 또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중 중요하고 그 환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관련해서 좀 먼 미래이긴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얘기이기는 한데요. 우리 특히 이제 제가 국회에 있으니까 입법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법 통일과 관련된 남북관계에 관련된 법이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이 한 번 있었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남북 간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고요.
그 적대적인 관계에 근거해서 법을 다 만들었거든요. 헌법이 있으면 헌법에 3조, 4조, 그게 이제 남북관계를 규정하잖아요.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영토조항인데 북한 지역은 다 우리 땅이거든요. 굉장히 적대적인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4조는 평화통일조항이고요. 3조에 입각해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거고 4조에 입각해서 이제 남북교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기본합의서도 만들고 기본합의서도 이제 도출해내고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다 적대적인 관계와 비적대적인 관계가 같이 인정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적대적과 비적대적인 관계가 병존하게 만든 게 첫 번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열거주의거든요. 법에서 정한 이거는 해도 돼. 근데 이것만 갖고는 남북 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차 패러다임 전환은 뭐냐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 보안과 관련된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 근데 나머지는 해도 돼. 이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남북관계 관련된 법을 바꾸는 거를 지금 당장은 물론 안 될 거고요. 먼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용히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거를 해야 하고 그걸 검토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재환 교수님. 네,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이 있는데 통일 문제의 중심은 바로 국민들 그 자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지지하게 해야 되고 또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지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요즘 유행하는 뭐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개념을 차용해서 활용을 하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공공외교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통일에 대한 공공외교, 우리 통일 공공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한반도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고 할 때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보면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조금 따로 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표현하기로 대북 정책 없는 통일 정책 혹은 통일 정책 없는 대북 정책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대북 정책은 어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통일 문제만을 먼저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북 정책을 추진을 하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부분은 좀 빼놓고 얘기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두 개가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기초는 꼭 실제로 한반도에서 그런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한국 국민과 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바로 그게 통일 공공외교의 그런 모습이고 보통 통일 공공외교 그러면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뭐 이런 다른 국가들의 국민들, 다른 국가들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많은데 오히려 더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과 북한의 주민들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정통담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잘 들으신 대로 저희가 다룬 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었습니다. 이 주제만큼 정말 한국 정치와 국제 정치가 다 필요한 그런 주제가 없는 것 같아서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이제 정통담소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좋아하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 이렇게 뵙고 같이 함께 해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회자로서의 부족한 역량은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통담소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한국정치학회 최하진 회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새로 기획한 정통담소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이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기획되었는데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4차례 사회를 맡아주신 서정건 교수님, 그리고 에디팅과 여러 가지 섭외를 해주신 천자연, 정영우, 길정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주신
한국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통일연구원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신 황필호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해 봤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많은 분들이 더 시청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